제가 여기 강연장에 올라오는데 포스터에 뽀샵을 너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되게 불안했는데 다행히 여기 안에서 내가 여기 TV 촬영한다고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비슷하게 했어요. 전에 내가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었는데 김밥 하는 CEO로 처음에 책을 냈을 때 출판사가 그 책이 나오기 얼마 전에 한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그때 매출과 회사 자산을 착각하는 바람에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 700억 부자라고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70억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걸 출판사한테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인쇄가 돼서 못하겠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700억 부자가 돼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얼마 안 돼서 실제로 7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면서 그 책에 적힌 그대로 실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뽀샵을 잘해서 얼굴 지금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여기 지금 약간 검버섯도 없어지고 그림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잘한 것 같긴 한데 하나는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장들 가르치는 일을 해요, 지금. 아마 여기도 지금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되게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 한 벌써 거의 1000여 명 넘는 그 사업가 제자들을 제가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들은 사실 선생을 둘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사장이나 직책 자체가 사장을 해본 분은 알겠지만 사장은 선배, 사수가 없습니다. 직장 내에 사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물을 데가 없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해외에 있기도 하고 저는 또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한 사람부터 직원이 한 명 있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직원을 함께 일할 때까지 회사 전체를 지켜와 봤기 때문에 사장들을 가르치는 데 굉장히 적합화된 형태에 있다고 믿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장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돈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데려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줄 알죠?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제 주변에 부자 거지들도 엄청 많아요. 몇 가지 돈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이것은 다 각기 다른 능력이에요. 이게 각기 다 다른 능력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불릴 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각기 다 다른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이게 아니었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 실제로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기름진 밭에 뿌려진 씨앗 같아요. 여기서 기름진 밭은 돈을 말하고 씨앗은 행복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갖다가 기름진 밭에다 뿌리면 100개를 뿌렸다고 치면 굉장히 많은 씨앗이 나올 거예요. 반대로 밭이 좋지 않은 밭에다 씨를 뿌리면 상대적으로 100개 중에 아주 안 나오진 않아요. 한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을 뿐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행복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지금 가만히 계산해 봐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수많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실제 재정 문제, 미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주변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고민들을
돈이 얼마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하고 다시 되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돈이 이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은 중력과 같아요. 중력이 뭔지 알아요? 중력은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변에 다른 거를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달을 끌어들여서 돌고 있게 하고 태양이 지구를 끌어들여서 주변에서 돌고 있게 하는 힘이 중력이에요. 그래서 돈도 똑같아요. 중력이,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고 그 돈의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보통 돈을 보면 돈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내가 지금 10억을 벌고 싶다. 10억을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매 1억을 지금 모아간다고 가정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혹은 사업을 해서 1억을 모았어요. 그럼 그 다음 또 1억을 모으고 1억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계속 10억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첫 번째 1억을 모을 때 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들어간 노력의 총합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 또 100이 들고 해서 전체 1000이 들어가야지 10억을 모은다고 이해를 해요. 통상적으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처음에 1억을 모을 때 100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90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80이 들어가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나머지 9번째, 10번째에서는 10의 노력도 안 들어도 돈이 느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중력의 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계산하면 제 느낌은 어떠냐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 4, 8 순식간에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중력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돈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청년들 중에 보면 막 100억, 1000억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실제로 1억, 2억 하는 순서로 따지면 한 7번, 8번 대곱하기 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실제로 그렇게 커져요. 제가 매장 하나를 가지고 매장 300개 열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300개는 언제 했는지도 몰라. 원래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 자체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돈은 중력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돈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말은 이제 person, 인격이라는 말인데 인격체라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고 생각하고 개별적 실체를 가지는 것을 인격체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야? 돈은 형체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가치만,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가치만 있고 숫자로 보여지는 건데 이게 무슨 인격체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흔히.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저녁부터는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여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미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불리는 게 이 세상에 굉장히 흔해요. 지금 이 CGV는 법인이에요. 법인. 여기서 인은 사람을 말해요. 회사, 인간. 그래서 법적으로는 법인체는 인간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고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법인인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인격체예요. 돈도 인격체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돈을 벌려면. 자, 인격체란 뭐냐? 인격체로 돈을 이해하면 돈은 어떤 형태로 보이냐?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돈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러면 큰 돈은 어른이고 작은 돈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돈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고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함께 모여 있는 걸 좋아해요. 돈은 그래서 몰려다녀요.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면 돈은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면, 돈을 벌면 이 돈을 인격체처럼 대해야 돼요.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바꿔 말해서 어린아이를 함부로 하면 그 엄마가 우리 가게에 올까요? 아니면 그 엄마가 내 친구가 될까요? 안 오지. 싸우잖아. 그리고 밖에 가서 소문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돈을, 작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리고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아무 데다 함부로 쓰잖아요. 뭐 술집에 가서 탕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사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돈을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돈은 여러분들을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자기를 갖다가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돈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면밀히 이해하고 있다가 갈까 말까를 결정하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큰 돈은, 작은 돈은 아껴야 되고 큰 돈은 제대로 보내줘야 돼요. 이게 돈을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돈은 인격체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다음 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아까 내가 중력 얘기했죠. 중력. 그럼 중력은 그러니까 큰 돈은 상대적으로 작은 돈보다 중력이 셀 거예요. 그런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한 번에 몰려다니는 돈보다 힘이 세요. 무슨 얘기냐면,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한 번에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일정하게 물이 들어오는 거. 자, 우리 지금 비 안 와갖고 막 난리인데, 비가 일정하게 골고루 오면 곡물도 자라고 우리가 온도를 유지하거나 세상을 사는데 편리한데, 만약에 한 번에 비가 몰아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연량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내 안 오다가 200mm 한 번에 와. 이러면 우리 풍수로 죽게 되는 거예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디 가서 일당으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뭐 기계 고치고 뭐 설비해갖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루 일당씩 보면 30일이면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수입보다 몇 배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주말에 500만 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 100만 원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경찰 몇 명이 군중 전체를 통제할 수 있죠. 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거는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조직이 안 돼 있는데 경찰들은 조직화되어 있고 명령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을 통솔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조직화된 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돈들을 이겨요. 더 큰 돈, 목돈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오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아주 무섭고 중요한 돈인 걸 알아야 돼요.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힘이 세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돈은 같은 100만 원이라도 혹은 같은 1000만 원이라도 그 숫자는, 가치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가치는 동일하더라도 그 돈이 벌어진 과정에 따라서 그 돈의 무게가 틀려져요.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벌은 돈은 돈의 가치가, 무게가 100kg라 그러면 누가 준 돈은 1kg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날아가요. 이치를 아시겠죠? 그런 돈은 그냥 흩어져 버려요.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갑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혹은 누가 줬다든지, 유산으로 받았다든지,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떼부자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돈은 같은 1억이라도 내가 벌어서 꾸준히 모아서 적금 들어서 벌은 돈 1억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임보다 그 힘 자체가,
그리고 그 중력 자체가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성공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성공은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슬픔과 고생을 바닥에 두고 있어요. 돈은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지금 이런 거를 잘 지키지 않는 게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예요. 제가 성공이 근본적으로 많은 슬픔과 불행을 깔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깔은 자체가 마치 가시처럼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시를 다독이지 않으면 결국 가시는 내 몸을 찔러서 돈을 많이 벌어도 다시 돈을 흩어지게 만드는 힘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나면, 혹은 성공하기 전에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창업가들, 사업가들, 혹은 젊은 친구들이 사업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불과 몇 년 만에 혹은 순식간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인격의 근본이다. 친구들끼리 회비를 모았는데, 회비를 모아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평소에 하는 소비보다 더 아까워지 않고 소비를 한다면, 이거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무시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살 때는, 내 돈을 쓸 때는, 친구의 저녁 자리에서 내가 돈을 낼 때는 사이다 하나 더 주문하는 거, 술 한 병 더 주문하는 게 신경이 쓰이는데, 친구가 저녁 산다고 그럴 때는 고기 2판 시키고 뭐 소주 시키고 막 시키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대한다면 그 사람은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에 존중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물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세금으로 어떻게 마련한 뭐 시설물, 형태, 서비스, 이런 것조차도 이게 공공자산이면 결국 그 안에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잖아요. 남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자신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와 동일해져요.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미국의 사업가들은 주식회사로 회사를 움직인다 그러면 그 주식회사의 자기 지분만큼 다른 사람들의 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사적인 재산과 사적으로 회사 일을 쓸 때와 공적으로 쓸 때 구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회사에 불과 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고 사장이긴 해도 이 전체를 자기 재산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나무라는데, 보통 우리들도 흔히 일상에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는 곧 내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이제 수학이론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책에 쓴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책을 더 잘 알더라고. 뭐 공부한 사람도 막 앉아갖고 몇 페이지에 뭐 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쓸 때만 기억했지 지금 제가 그 이후로 읽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제 화장실에다 놓고 내가 가끔 읽어요.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쓴 글 중에 누가 옮겨놓은 거 보면, 야, 이거 글 잘 썼다 그러고 알고 보면 내 글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잘 할 텐데, 이제 수학 이론을 조금 설명할게요. 수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과정을 제가 유추해서 설명한 글이에요. 책에 너무 잘 나와서 내가 책을 오히려 더 왜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겁이 나는데, 수각이 크다는 건, 수각이라는 거는 물을 받는 돌이거든요. 절에 가면 많이 있어요. 물이 그 안에 흘러 들어오면 그 흘러 들어오는 물을 모았다가 일부를 내보내고 계속 모을 수 있게 하는 구조인데, 우리가 저런 돈의 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수각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돌 그릇 안에 그릇 자체가 작아져서 돈이 모아지지 않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이해를 저렇게 명확하게 하면 수각이 크기 때문에 항상 돈이 들어오고 항상 큰 돈이 내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제가 말한 몇 가지 원리예요. 지금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럼 현실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라고 고민해보죠. 돈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요.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이거를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네, 얘기해봐요. 제가 수학이론 말씀하신 거에 너무 많은 영감을 얻어서 굉장히 회장님 자료를 많이 보려고 노력했었어요. 근데 저 스스로 제 수학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근데 그 키우는 과정이 지금 있는데 제가 벌어서 저는 식구들이랑 많이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가족을 부양하는 거예요 지금? 부양... 일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이 어느 정도 일부가 있는데 이걸 많이 느끼기에는 제가 계속 일해 오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결정을 하는 마음이 맞는 건지, 근데 계속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요즘 들어요. 돈이라는 거는 그게 모여지려면 그 모여진 것 자체가 이렇게 모여지려면 일정한 규모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막 초기 성장하는데 회사가 좀 크니까 미리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사장들이 있어요. 막 직원들한테 월급을 막 굉장히 업계보다 훨씬 더 주고 막 차 사주고 혹은 뭐 배당 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도 그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유추해서 보면 내가 자본을 모아서 이 자본이 다른 자본을 끌어들이기 전까지는 모으는 게 더 현명한 일이에요. 만약에 가족을 도와준다고 해도 그 이후에 그 자본이 잉여 자본이 재산을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와주는 게 나는 더 합리적으로 봐요. 그래서 모든 군주들이 나라를 크게 일으킬 때는 옛날에 이렇게 봅시다. 삼국지 시대에 하나의 장수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전쟁을 통해서 재산을 모아갈 거예요. 이 재산을 모으는데 계속 나눠줬다 그러면 국가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사가 막 성장하면 직원들은 이렇게 회사가 커지는데 더 달라, 보너스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현명한 사장이라면 그걸 굉장히 적절하게 분배할 거예요. 유보금과 지금 나눠주는 돈을 잘 조정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해서 인수합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설, 도구, R&D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없애버리면, 즉 모아놓지 않으면 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일이고 현명한 일인데 책임감을 나중에 지세요. 모아서 나중에 가족들은 가족들을 살 수 있으면 놔둬도 괜찮아요. 굶어 죽는다면 내가 이 얘기 못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모아서 나중에 도와주는 게 더 현명해요. 제가 만약에 재산을 버는 과정 중에서 저분대로 했더라면 우리 가족들이 지금 혜택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아뒀다가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제가 사회 초년생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일정 부분 적금을 넣고 나머지는 저를 위해서 쓰는데 소비는 줄이려면 줄일 수 있는데 저를 위한 투자라던가 저의 가치를 올리는 것들을 쓰다 보면은 좀 되게 많이 썼다 싶기도 하고 그런 거에 소비를 하다 보면 돈을 못 모으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모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런 데에 써버리고 이런 게 반복돼서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돈을 써야 할지 그 부분에서 조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앉아도 돼요. 지금 얘가 말은 되게 이쁘게 했는데 나는 경험에 돈을 쓰는 건 괜찮다고 봐요. 무언가를 사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경험은 괜찮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경험 그러면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틀려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경험 그러면 그건 경험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이라고 우기는 게 진짜 경험인지를 한번 점검해야 돼요. 상당히 경험이 아니고 자기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기의 가치를 내보이는 어떤 거에 돈을 쓸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경험은 뭐냐면 이 경험이 나를 더 고양시킬 수 있는가 이거. 책값 이런 거 쓰는 거 괜찮아요. 자, 소비 수준이라는 거는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어떤 소비를 한다 그러면 이게 내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욕구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특히 자산이 모아지기 전까지는. 저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월급 생활자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소득보다 반인 사람이 쓰는 것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맞을 것 같아요. 보통 사업가들은 내가 25%만 쓰라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느 사업에
어느 사업에 한 100억 정도의 단계에 있는 어떤 동료들의 사업가가 쓰는 생활 소비 수준이 있다면 나는 그보다 25%에 맞춰서 사는 게 맞아요. 그렇게 유지해 가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저렇게 월급 생활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자본이 일정하게 모여서 이 자본이 다른 자본을 만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언제 일을 그만둘 수 있는지 알아요? 월급 생활자들은? 여러분의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돈이 나오는 어떤 구조까지 갈 때는 돈을 모아야 돼. 그럼 200만 원 정도 나오는 부동산을 사려면 부동산이 얼마일까? 계산해 본 적 있어요? 한 4억짜리, 5억짜리 오피스 콘도 혹은 건물 이런 거 사면 약 20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돈을 모아야 돼. 그러면 나는 평생 일 안 해도 되는 거지. 아니면 그 반만쯤 모으면 반만 일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돈을 모아는. 그리고 월급 생활자가 5억을 어떻게 만들어? 아까 말한 대로. 5억 만들려면 처음 만들어야 되니까 1억 먼저 만들어야 되고, 1억 만들려면 1,000만 원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씨앗처럼 모아서 거기까지 가야 돼. 그거 가는 거 생각보다 빠른 거 아니에요. 해보면.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본 자체는 자본이 자본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올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소비 수준만 유지하면 평생 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부자라는 거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에 되게 잘 모아야 돼. 악착같이 모아야 돼.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투자를 또 많이 받았고,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사무실에도 워낙 투자받은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러운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건 케바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1대1 상담을 받아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투자에 대한 장단점의 이런 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업종에 따라 갈리는 건지, 아니면 대표의 역량 또는 경험, 아니면 그 사업의 시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이게 가장 고민이 돼서.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흔히 두 가지로 나눠요. 지금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게 보이는데 자본이 모자란 경우에. 그래서 자본이 투입되면 순식간에 회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투자가 되고, 혹은 내 자본을 가지고 안 하려는 사람들은 투자를 받아요. 그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해당이 된다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돈 갖고 장사하고 싶지는 않아. 내 돈은 놔두고 남의 돈으로 사업할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투자 받아야 돼요. 혹은 내가 이게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서 빨리 돈을 가지고 이거를 확장해야 되겠다. 순식간에 막 한국 전체에다 뿌려야 되겠다. 이런 경우 투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본을 모은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그 두 예가 아니라면 나는 투자는 절대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한 대로 켈리처럼 자기 결정권이 흔들리면서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받았다면 이런 빨리 의사결정을 하면서 회사를 키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창업자들이 투자를 받는 거는 나중에 그 과정에 가거나 상장할 때 얘기해요. 너무 여러분들은 투자를 쉽게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어서 내가 이건 사장아 수업 때 얘기를 하는데, 투자라는 건 투자를 해주는 사람과 투자를 받는 사람이 투자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교육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지가 않으면 투자 자체는 항상 싸움이 되거나 소송이 되거나 회사가 뺏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투자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투자를 받는 사람이 투자에 대한 동일한 이해 개념이 생길 때까지 공부가 끝난 사람들끼리 해요. 예를 들면 저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젊은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네 회사가 그러면은 가치가 얼마야?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5억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럼 내 지분이 얼마냐고 도대체.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 친구하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투자를 받고 서로 주고받을 상황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투자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투자는 더 공부를 하고 기업가 수준에 갈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소형업체에서는 투자하는 거 겨울 다 뺏어가는 꼴이 돼요. 네. 예,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정성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와이프와 함께 조그만 디자인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법인 사업체도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와이프는 감성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저는 회계나 뭐 이런 관리적인 이성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는 김승호 회장님의 돈에 대한 철학에 100% 공감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정확히 정반대의 삶의 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이프가 같이 와 있어요? 사실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부부가 오신 분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월급을 200 받으면 아까 25% 남기 수준을 살라고 하셨는데 저는 5%로 살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와이프는 200%를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돈 얘기할 때마다 저도 괴롭고 와이프도 괴롭고 그리고 교육비를 저는 좀 굉장히 높게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육비라는 게 또 이게 육아 철학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혹시 와이프와 돈에 대한 철학이 다를 때 혹시 그런 걸 통합시킬 수 있는 혹시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와이프랑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헤어지지 못하겠다 그러면 사업을 헤어져야 돼. 근데 사업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5%로 살 수 있는데 와이프는 200% 쓴다. 그 5%를 살 수 있다는 건 사실일 거예요. 200% 산다는 거는 과장이에요. 결국 나는 검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검소함이 남한테 강요되면 인색함이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그냥 5%를 지켜. 근데 와이프는 다 써도 그냥 놔둬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그게 와이프더라도 그 가치를 거기다가 억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5% 해갖고 그냥 집에다 뭐 하든지 아니면 좀 손해보는 느낌이 따라 헤어질 거 아니면 그냥 같이 살아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칭찬받을 일 아니야, 저거 지금. 그리고 남자 사업가, 여자 사업가들은 좀 다른 얘기인데 남자 사업가한테 이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사업가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돈에 이제 이익이 났어. 예를 들면 한 10억 이익이 났다고 칩시다. 그럼 그 10억 이익을 회사에다 다 재투자하거든. 100% 다 그렇게 움직여요, 다들. 사장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냐하면 그 10억을 다시 재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하는 것보다 자기 회사에다 투자하는 게 이익이 제일 많거든. 회사를 키워가는 게 더 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부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돈을 10억을 모을 때까지 배경을 만들어준 아내, 가족을 보호해준, 지켜준 아내가 그 지분의 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벌더라도. 그래서 그 반의 50%를 와이프한테 배당을 줘야 돼요. 생활비 다 주고 그 배당을 줘야 돼요. 그러면 5억은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5억을 집으로 가면 사업가는 아깝지. 이거 10억 해서 빨리 회사 키우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바닥까지 가거든. 이 집안의 재산은, 사업가로서 이 집안의 재산은 그 돈이 와이프한테 옮겨간 돈이 진짜 그 집안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걸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렇게 5억씩 반을 배당을 받으면 남편이 밖에 가서 뭔 짓 해도 상관 안 해. 근데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직원들 챙겨야 되니까 막 직원들 차도 사줄 때 있고 뭐 신경도 써주고 어떤 사람은 집도 사주고 뭐 또 보너스도 주고 막 이런다며요. 그 집에 가면 와이프는 괜히 이유도 없이 입만 나와 있거든. 그게 남편이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근데 와이프도 이게 무슨 불만인지 잘 몰라. 굉장히 뭐 생활비도 늘어나고 뭐 집도 커지고 이러는데 불만이 계속 쌓인다고요. 근데 거기에 결국 뭐냐면 이 재산의 반이 아내한테 옮겨져서 아내가 결정권을 갖게 할 때 그게 완성이 돼요. 그 조건만 몇 개 붙이면 돼. 내가 진짜 다시 망하면 다시 줘. 그리고 이 돈 나 모르게 딴 데다 쓰지 마. 좋은 데 투자해줘. 이혼하지 말자.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여자분 하기로 했지. 여기 뒤에. 책을 보니까 회장님께서 내성적이고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잘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저처럼 정말 내성적인 사람은 사실 이것도 굉장히 떨리고
많은 나도 떨려 지금. 사람들한테 여기 지금 떨어갔거든요. 여기가. 주목받고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게 보기엔 어렵지 않게 쉽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거나 이렇게 나서는 건 좀 울렁증 있는 사람한테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조언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도 실제로 사업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 내성적인 지도자들 있죠? 이런 지도자들이 요새 세상에서는 꽤 괜찮아요. 특히 여성 사업가들도 영역을 많이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게 현대사회예요. 옛날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남자들끼리 사업할 때는 막 으쌰으쌰 술 먹고 뭐 어디 가서 골프 치고 아니면 뭐 선배 찾아다니고 뭐 형 동생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저만 해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접근하는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불편해요. 뭐 아는 사람끼리 뭐 해주면 실제로 더 불편해. 그래서 이 일은 일대로 하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래처가 되게 많은데 이 거래처가 막 그거 뭐 원가로 내주겠다 이런 소리 하면 나는 적정한 이익을 보고 효과적으로 항상 해주는 사람이 좋지. 막 내가 매일 관리 감시해갖고 어떤 때 싸우고 들어오고 어떤 때는 등치는 거 갖고 이런 거 싫거든.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걸 하기에 남자들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어요. 지금 세계가. 특히 여자들은 그런 거에 잘 남자들보다 덜 휩쓸리기 때문에 조용하고 얌전한 사장들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 다 여자 사장이에요, 셋이. 제가 법인체가 8개 있는데 그중에 반이 여자 사장이에요. 품성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도 굉장히 좋게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받침이 많이 돼 있고 특히 여성 사업가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성 사업가들을 응원하는 편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래서 뭐 내성적이라고 별로 생각할 거 없어요. 나도 내성적인데 내가 이거 강연이니까 그리고 이건 그래도 일이라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들 사적으로 만나면 내가 말 한마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단체로 이렇게 모아놓고 있으면 질문은 대답을 해주는데 내가 뭐 노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주목받는 자리, 뭐 생일 축하 이런 거 하면 난 도망가 버리거든. 그래서 그래도 나 사업하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저 뒤에 또 봅시다. 네, 사업 구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시장 조사 공부라는 걸 계속해야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고 시작하고 실패하더라도 목표까지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을 어떻게 하셨는지 전체적으로. 자, 그거는 자기가 자기 직업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하나 창업한다고 합시다. 나는 요리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막 요리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고 손님이 이걸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감동을 받고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요리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요리사들은 자기가 매장을 열면 자기가 식당 경영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리사와 식당 경영자는 같은 요리를 두고도 해석도 틀리고 만드는 방법도 틀리고 서비스도 틀려져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요리사이지만 식당을 하고 있지만 나는 경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나는 사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업가, 엔트로프너 이렇게 자기를 어떤 자리에 자기를 놓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역할 자체가 틀려져요. 저는 엔트로프너라고 그래요. 내가 직업란을 미국에 들어올 때 이렇게 여기 공항 들어올 때 직업 쓰잖아요. 엔트로프너라고 써요. 기업가로. 기업가는 나는 외식 기업가가 아니에요. 나는 기업가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기업가는 어떤 기업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금융회사도 갖고 있고 식품 유통도 갖고 있지만 구조는 사실 똑같아요. 슈퍼마켓도 옛날에 내가 운영을 해봤는데 슈퍼마켓에 물건을 집어넣고 그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에게 잘 보여서 팔고 계산하고 하잖아요. 금융회사에서 펀드를 파는 것도 똑같아. 우리 회사가 펀드를 이리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펀드를 만들어. 이 펀드를 어디다 파냐면 펀드들끼리 모여서 경진대회를 하거나 그런 거를 모아서 파는 협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펀드를 자랑해요. 그건 가서 그 식품쇼에 나가서 식품을 소개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각 회사, 각 매장에 진열되듯이 각 은행으로 진열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은행 창구에서 그 펀드를 사기 시작하면 그게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다 똑같아. 나를 기업가로 세팅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를 요리사로 세팅을 했다면 내가 매장 하나를 가질 때 나를 요리사로 세팅했다면 지금 매장 2개쯤 있었을 거예요. 나는 기업가가 될 생각을 했으니까 식당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요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구조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내가 어떤 직업에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름을 정하고 나면 길이 보일 거예요. 예.
일부러 여유를 부리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아,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게을러서 게으름을 키우는 적도 있으시고 또는 아니면 일부러 이게 일만 하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 날씨가 너무 좋은데 꼭 한 번 이제 날씨 좋은 걸 누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그래. 이게 좀 이상한 질문 같은데 되게 힘든 질문이네. 우리 와이프가 나보고 어느 날 TV를 보고 앉았는데 갑자기 등을 딱 치면서 여보 일 그만해 이러더라고. 나 TV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평생 사업가 추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매번 실패해도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지금도 이게 버릇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기억으로 유일하게 내가 머리를 쉬고 사업을 안 했던 적이 언제냐면 내가 중대 제자 중에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제자들 데리고 몇 명 데리고 필리핀의 어디 해변가에 놀러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그때요. 그때는 바다가 너무 좋아갖고 며칠 동안 내가 사업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근데 평소에 나는 다녀보면 모든 게 다 사업거리로 보니까 그래서 이게 버릇이 평생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사업을 추구하는데 노력을 했고 저게 이제 답은 아닌데 답이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민자예요. 미국 이민자. 이민자로 갔을 때는 피부색도 그렇지만 영어도 모자라고 전형적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똑같은 신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치를 사실은 처음에 부릴 새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뭐 낚시도 가끔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평소에는 이게 여러분 청년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마중물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젊은 나이에는 젊어서 어떤 경험을 쌓고 이렇게 인생을 전체를 죽이지 않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인데 자본이 모이거나 아니면은 마중물처럼 뭐가 올 때까지는 좀 노력해야 돼요. 좀 유보하고 노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은 특히 내가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 존재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은 그 질문이 안 나오는데 좋아하는 걸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할까요? 맨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상관없어. 돈 버는 일을 해야 돼. 내 스스로가 존재해내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돼. 나는 내 급여도 못 만들고 내가 뭐 부모님한테 돈 용돈 받아서 쓰고 뭐 와이프가 어떻게 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를 증명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고 나서 여유 생길 때마다 그렇다고 그걸 다 미루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유 생길 때마다 더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는 것도 전체 삶에 굉장히 유용한 가치니까 같이 해도 돼요. 근데 좀 밀어가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아까 제가 정리한 저 원리를 잘 체득하시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실제 자산으로 옮겨질 거예요. 원래 자산이라는 것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있고 구조를 통해서 버는 돈이 있고 신용 자체, 상장회사 같은 거는 신용 자체가 돈이에요. 그리고 돈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구조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자기가 하는 역할들을 하나씩 저 틀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자체도 다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실물 경제에서 실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팁 같은 거예요. 이런 거는 원래 잘 안 가르쳐요. 그 집안 자체가 돈에 대한 철학이나 이미 몇 대쯤 이어져서 돈을 관리하는 테크닉이 늘어난 데서만 저런 이야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걸 가르치면 부자들은 사실은 재산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강의한 몇 가지 툴을 잘 기억해놨다가 이거를 여러분들의 실물 자산으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늦게까지 그리고 이 자리 멀리서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제가 사실은 오늘 준비한 거를 잊어먹고 못 갖고 왔는데 내가 100만 불짜리 그 돈들을 좀 나눠주려고 했는데 못 갖고 왔어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100만 불을 벌어서 부자는 지금 숫자로 요새 얘기할 때 보면 자기 유동자산 10억 이상 있는 사람을 보통 백만장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백만장자 되시기 바라고 백만장자 된 사람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백만장자 된 사람은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밥 사세요.